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김정래 작가의 단편소설 계단 위의 천국입니다. 혹시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배우 최지우가 나온 천국의 계단을 언뜻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목만 비슷하고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가 김정래는 1977년 단편소설 손님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오빠의 강, 계단 위의 천국 등의 소설집과 민갑완, 빵에 대한 명상 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했고 한국 소설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 계단 위의 천국은 간병인과 환자 그리고 그 보호자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과 마지막 해소까지를 흥미있게 몰입이 되어서 읽을 수 있게 잘 그려낸 작품인데요. 같이 작품 감상을 하시면서 나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또는 나라면 주인공처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소설 속 인물이 되어서 감상하시면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계단 위의 천국 김정래. 한바탕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면 을에 겪는 일상사이다. 음식점 사동집은 갈비찜, 갈비구이, 갈비탕을 전문으로 하는데 갈비찜과 갈비탕 맛이 좋기로 소문났다. 사동집 갈비찜이나 갈비탕을 먹으려고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줄을 선다. 빈 테이블이 없어 문간에 서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야 할 정도이다. 정숙은 카운터에 앉아 돈 계산을 하였다. 손님이 많아도 점심 매상은 늘 비슷하다. 남편의 치료비 때문에 앞으로는 매상을 더 많이 올려야 하는데 그녀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지대인 이곳에 자리를 잡고 음식점을 시작한 지 5년이 된다. 처음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차 자리가 잡혀 이제는 장사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 남편만 병나지 않았다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점심 손님이 뜸해지자 홀 안쪽 식탁에 사동집 식구들 점심상이 차려지고 있었다. 사장님도 어서 오셔서 식사하세요. 정숙은 카운터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다. 그녀가 앉자 비로소 주방 식구들이 나오고 홀 서빙하는 여자들이 다가와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두들 맛있게 밥을 먹는데 그녀는 입맛이 없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무심코 쳐다본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 예고편이 방영되고 있었는데 희귀 난치병인 루게릭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 비춰졌다. 온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의 모습이 그녀의 눈을 파고들었다. 저 모양으로 길어야 3년 정도 살 수 있겠지. 결국 호흡곤란으로 죽고야마는 발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조차 없는 희귀 난치 루게릭병. 그녀에겐 남의 일이 아니었다. 미구에 그녀에게도 닥칠 일이어서 환자의 괴로운 환영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현되었다. 식사를 그렇게 못하시면 병나세요. 안 사장님까지 알아누우시면 큰일이잖아요. 뭐 좀 드실 만한 건 만들어 드릴까요? 주방장이 통 식사를 못하는 정숙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내 걱정 말고 많이들 드세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간다. 가게 뒤쪽에 있는 안채는 2층 건물로 2층은 가게 비품 창고로 쓰고 아래층은 그들의 살림집으로 써왔는데 지금은 아래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2층에 남편의 방을 꾸몄다. 가게와 살림집 사이의 손바닥만한 마당에는 사철나무며 측백, 후박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어 아래층은 늘 어두웠다.
그런 곳에 환자를 둘 수 없어 2층을 수리하였다. 햇볕이 깊숙이 들고 환기도 잘 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남편의 퇴원을 기다렸는데 막상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그에게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남편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그녀의 부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동안은 공연히 돈을 들였다고 짜증을 내더니 실내 구조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고는 여기가 천국이네 하였다. 희끗희끗 눈발이 날렸다. 정숙은 현관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2층으로 난 계단을 올려다 보았다. 밖은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었는데 집안의 훈기가 정숙의 몸을 감쌌다. 부드러운 물결 같은 바이올린 선율이 2층에서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이올린 선율이 실크천처럼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빗방울이 잔잔한 수면 위로 통통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장난스러운 아이들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놀이를 하듯 흐르는 여울목의 물결 같기도 한 맑고 아름다운 선율에 그녀도 일순 빨려든다. 너무도 화사하고 밝게 느껴진다. 기악곡 중에서 바이올린 곡은 슬프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저런 개울물 소리나 물방울이 유의하듯 하는 바이올린 곡이 있었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 저런 곡을 선곡했을까? 간병인인가? 남편인가? 하긴 남편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도 얼마 전에야 알았다. 남편은 바이올린, 첼로, 하프 등 현악기 연주곡으로 테이프를 사다 달라고 하였다. 그 바람에 정숙은 모차르트, 파가니니, 바흐, 슈베르트 같은 음악가의 이름을 참으로 오랜만에 입에 올려보았다. 그녀는 계단 앞에서 2층으로 올라갈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발병은 원인 모를 고열이었다. 처음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다. 열이 오르면 40도에 가까워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 열이 내렸다 하면 정상 체온보다 낮은 34에서 35도. 정숙은 남편의 저체온이 이해가 안 되어 체온계가 고장난 줄 알았다. 아무래도 병세가 심상치 않아 대학병원에 입원시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으나 의사들도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사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핵에 감염되어 그는 격리병동으로 옮겨졌고 한 달간 격리치료를 받았다.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격리치료로 다행스럽게 결핵은 잡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체온 저하 현상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하루에 두세 차례 열이 올랐다 내리는데 한번 열이 오르면 39에서 40도까지 올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추위를 호소하였다. 병원 모포에 시트까지 몇 겹씩 덮고도 이를 딱딱 맞추며 덜덜 떨어서 시트 침대 밑에다 1인용 전기장판을 깔았다. 또 열이 내리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덥다고 부채질을 하라고 난리를 피워 아예 소형 선풍기를 곁에 준비해 놓았다. 열이 오르면 전기장판 스위치를 올려 바닥을 데우고 열이 내려 땀을 흘리면 선풍기를 돌리고 이것이 일이었다. 한번 열이 올랐다 내리면 환자의 머리카락이며 환의, 침대 시트가 땀으로 흠뻑 젖었다. 환의를 벗겨 짜면 물이 흐를 정도였다. 환자도 간병인도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4개월을 입원하고서 얻은 진단 결과는 처음엔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명이었고 나중에 병명이 루게릭이었다. 한국명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즉 온몸이 점점 마비되면서 나중에는 음식물도 못 넘기고 죽고야만 하는 병이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 완치 불가능의 난치 희귀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정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자신의 병명을 모르고 있다.
당신 병은 루게릭이래요. 점점 온몸이 마비되면서 죽게 될 거래요.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고열로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던 그가 결핵에 감염되자 걸음을 잘 걷지 못했다. 그래서 간병인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는 간병인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는 매사 짜증이 심해 간병인은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그가 퇴원하기까지 간병인이 여러 사람 바뀌었다. 정숙은 속이 상했다. 가게를 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자기 곁에 그녀가 와 있지 않는다고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이 화가 나기도 했다. 여보, 간병인 아주머니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도 조금만 참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머니가 잘하시던데. 그녀의 말에 그는 발끈하였다. 이것 봐,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 아줌마 환자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너무 직업적이란 말이야. 간병인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직업적인 게 당연하죠. 당신이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겠지만 짜증만 부리지 말고 아줌마한테 당신이 뭘 원하는지 말을 하세요. 그래야 아줌마가 알지요. 환자가 일일이 어떻게 다 말을 하느냐고. 간병인이 알아서 척척 해주어야지. 그러라고 돈 주고 사람 쓰는 것 아냐? 그는 이런 식이었다.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어서 일단 퇴원을 했다. 집에 돌아와도 정숙은 환자만을 돌보며 환자 곁에 붙어 있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남편이 병원에서처럼 간병인을 못마땅해 하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싶었다. 그러나 환자가 집에 있으면 정숙이 가까이 있으니 간병인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을 땐 그녀가 잠깐은 남편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입주 간병인을 소개소에 부탁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사람이 왔다. 간병인은 자그마하고 단아한 여자였다. 목소리도 조용조용했으며 소리 없이 웃을 땐 살짝 덧니가 드러나 보이는 귀염성 있는 여자였다. 정숙은 우선 간병인의 인상이 좋아 마음에 들었다. 나이가 몇이세요? 40입니다. 간병인 경험은 얼마나 되세요? 3년 됩니다. 저희 집은 입주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오셨지요? 휴일도 우리 가게는 일요일에 가족 손님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빼 환자를 봐주기 어려우니 일요일을 쉬게 해드릴 수 없고요. 대신 평일 오전에 시간을 드릴게요. 그것도 사무실에다 사정 얘기를 했는데.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유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편도 40이에요. 우리 모두 동갑이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남편은 루게릭을 앓고 있어요. 지금은 마비 증세가 경미해요. 앞으로 병세가 진전되면 전신이 마비되고 음식도 못 넘기고 어떻게든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병세가 진전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걱정이 없겠어요. 그인 아직 자기 병을 확실히 몰라요. 정숙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어쩌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단 말인가.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만나 나이 30에 결혼하고 둘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해보자는 제의에 두 사람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지금의 음식점 사동집을 차렸다. 아파트를 팔고 은행 융자를 받아 모험을 했던 식당이 순조롭게 궤도에 올라섰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눈을 돌렸다. 결혼 후 첫 아이를 유산하고 그 후로는 임신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불임에 대해 별반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 식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부부 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부럽고 자식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가능하다면 아이를 한 명쯤 낳고 싶었다. 불임 치료를 받아보고 안 되면
시험관 악이라도 시도해보자. 그것도 안 되면 입양을 하자고 남편과 합의를 했는데 덜컥 남편이 알아놓은 것이다. 아이는 없으세요? 우린 애가 없어요. 우리 집 그이도 저도 이상이 없다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주머니는 애가 몇이나 되세요? 딸 하나예요. 왜 딸 하나만 낳았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럼 그 따님은? 제 외가에다 맡겼어요. 이젠 다 자랐는걸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정숙은 일순 간병인이 부럽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면 입주 간병인 일을 나섰을까 싶으면서도 딸 자식을 위해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씩씩하고 대견하게 느껴진다. 우리 집 남편이 성격이 좀 괴팍해서 혹시 아주머니 괴롭히고 마음을 다치게 할지 몰라요. 환자라 그러려니 하고 참고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인상도 좋고 조용한 분이라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남편의 짜증에 이 여자가 과연 잘 견디어 줄지. 정숙은 남편에게 시달려 금방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데 여자는 얘의 소리 없는 미소를 입가에 머금으며 중병을 앓는 환자는 다 그렇다고 대답한다. 정숙은 일단 안심이 되었다. 언제부터 올 수 있느냐는 정숙의 물음에 여자는 오늘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자신의 짐을 들고 왔다. 여보, 당신 돌보아줄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정숙은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했다. 여자는 침대 발치에서 다소곳이 인사를 한 다음 고개를 들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던 남편이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정숙은 놀라서 황급히 남편을 붙잡았다. 왜요? 팔에 힘이 빠졌어요? 그가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 괜찮겠어요? 병원에 연락할까요? 아니, 괜찮아. 정숙이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으며 심장 박동을 살폈다. 당신 왜 그래요? 심하게 가슴이 뛰는데 신경안정제 드려요? 약 필요 없어.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어. 그는 정숙의 손을 밀어내며 손을 저었다. 괜찮다는 것이다. 정말 괜찮은 것일까? 정숙은 걱정스런 눈길로 남편을 지켜보았다. 자신은 괜찮다는데 얼굴에 홍조가 확연히 드러날 만큼 열이 오른 것 같고 숨쉬기가 불편해 보여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아주머니 오셨으니까 당신은 그만 내려가. 간병인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일까? 병원에서는 남편이 간병인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짜증을 내며 정숙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 틈도 주지 않았었다. 여보, 그럼 나 내려가요. 남편에게 눈길을 주고 섰던 정숙이 방을 나서자 여자도 뒤따라 나왔다.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가 문제죠. 차츰 운동신경이 마비될 것이고 그러면 몸을 움직이지 못할 테니 환자 잘 좀 봐주세요. 관절 운동 열심히 시켜주시고요. 정숙은 여자에게 부탁한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여자가 전문이니까. 여자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발소리를 내지 않았다. 말을 할 때도 나직하게 조용조용 말했다. 매사 분명하고 다소 직선적이어서 목소리가 높고 남성적인 성격인 자신과는 다른 간병인의 조용하고 여성적인 성격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남편을 위해서는 다행이었다. 여자는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했다. 정숙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환자의 식사며 간식까지 직접 식단을 짜서 칼로리를 맞추고 그 식단대로 음식을 정성 들여 만들어
환자에게 먹게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간병인의 열성적인 태도에 정숙은 고맙고 감동할 따름이었다.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오니 정숙은 환자에 대해선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었다. 틈틈이 올라가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날씨의 변화나 환자가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는지 등등 일상적인 말과 가게 장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했다.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 된 날은 기뻐하면서 곧 재벌이 되겠네 하고 정숙의 노고를 칭찬하던 처음과는 달리 차츰 가게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당신이 잘하고 있는데 누워있는 내가 알아서 뭘 해? 가게 얘긴 할 필요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했다. 우리가 인복은 있나 봐요. 가게 종업원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인데 간병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 와서 난 마음이 놓여요. 당신도 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죠? 응, 그래. 좋은 사람이야. 난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주머니 언제 혼자 되었대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나 봐. 남편이 의식불명으로 3년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죽었는데 남편 간호하느라 병원에 있으면서 간병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직업 간병인으로 나서게 되었다는군. 돈을 좀 모으면 딸 대학 보내놓고 자긴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당신도 알지? 병원에서 만났잖아. 임종 직전에 말기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들 말이야. 나한텐 별말을 안 하던데 당신하고는 이야기를 잘하나 봐. 간병인 아주머니. 둘이서 심심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당신 이번에도 병원에서처럼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화내고 짜증내면 어쩌나 했는데 간병인 아주머니가 당신한테 지극정성이죠? 당신한테 너무 잘하니까 아주머니가 당신 부인 같고 난 손님 같아. 내가 당신에게 해줄 일이 하나도 없네. 정숙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말했다. 당신이 데려온 사람이야.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그래? 그가 갑자기 화를 냈다. 의외였다. 왜 화를 내세요?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아주머니하고 당신이 잘 지내는 것이 좋아서 하는 말이었는데. 아래층에 뭔가를 가지러 갔던 여자가 돌아와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나가 있을까요? 여자가 두 사람 사이의 기류를 눈치채고 다시 내려가려 하자 정숙이 불러 세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세요.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했더니 저희 공연이 발끈하네요. 정숙은 언제부턴가 안채로 들어가서도 선뜻 2층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계단 앞에 서서 잠시 위를 쳐다보며 서성이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밖은 영하인 차가운 날씨인데 2층은 난방이 잘 되어 있고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두 대의 가습기가 계속 수증기를 뿜어올리고 있을 것이다. 방 안에 관엽식물 같은 화초를 두는 게 좋다는 말을 듣고 2층 베란다에 실내 정원을 꾸며놓았다. 소철, 관음죽, 몬스테라, 피닉스, 팔손이 나무 등 열대 관엽식물 분재로 정원 분위기를 내고 그 아래 갖가지 양란이며 시클라멘, 아제리아 같은 화목 분재를 보기 좋게 배치해 놓아 지금 꽃이 한창이다. 정숙은 남편에게 좋다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손수 강병을 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감정적인 부담감을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덜고 싶었다. 남편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무조건 짜증만 내던 사람이 간병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먹고 마시고 관절 운동도 열심히 한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탓인지 남편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명랑해졌다. 남편의 기분이 좋아 보일수록 정숙의 기분은 묘하게 착잡해졌다. 어쩐지 자신이 소외된 느낌. 그들이 있는 2층에만 올라가면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떠밀림을 당하는 기분. 그 야릇한 위화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워낙 간병인이 철저하게 환자를 잘 돌보아주고 있어 도무지 아내인 그녀가 끼어들 틈이 없어서일까? 남편이 퇴원하여 집에 온 뒤로 처음 얼마 동안 그녀는 남편 방에서 간병인과 함께 잤다. 그의 침대 바로 밑에 간병인이 누워 자고 조금 떨어진 방 윗목이 정숙의 자리였다. 저녁 장사를 마치면 거의 자정 무렵이 된다. 가게에서 올라와 세수만 겨우 하고는 고단하여 눕기가 바쁘게 그녀는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 여자는 밤에도 여러 번 일어나 그의 용변 시중을 들어야 한다. 화장실까지 부축하여 가고 볼일을 보고 나면 다시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밤잠을 설치는 간병인 노릇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가도 때로는 남편과 간병인의 발소리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잠이 깨기도 한다. 그리고 남편과 여자가 속삭이듯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 마치 암호로 의사소통을 하는 듯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소곤소곤 속삭이며 때로는 나직한 소리로 웃기도 하고 동감을 표시하기도 하며 아, 저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하나 보다. 처음엔 그저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날 밤에도 정숙은 잠결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남편과 간병인이 주고받는 나직한 말소리를 들었다. 간병인 여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 갑자기 남편이 풋 하며 터져나오는 폭소를 걷어들이는 기척이 역력했다. 그리고 여자의 말 가운데 몇 개의 단어가 그녀의 안테나에 걸려들었다. 바다, 매생이, 의문스럽다. 남편은 유머가 없는 사람이다. 남을 웃기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누가 우스갯소리를 해도 별반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 그런 남자가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난치병 환자가 마치 암호처럼 짤막하게 내뱉어진 말들이 우스워서 숨 넘어가는 소리로 웃고 있는 게 참으로 신기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상체를 일으키고 남편의 침상 쪽을 바라다 봤다. 그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간병인이 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촉수 낮은 머리 등이 침대 발치를 가로질러 정숙이 누워있는 윗목까지 길게 빛그림자를 뻗치고 있었다. 여보,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좀 합시다. 매생이국이 뭐야? 의문스러운 건 뭐고? 정숙이 불쑥 물었다. 매생이가 뭐냐 하면 우리 고향 바닷가에서 이맘때쯤이면 나는 해초야. 긴발에 붙어있기도 하고 바다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해초인데 파래하고 비슷해. 우리 고향 사람들은 겨울철 내내 그 매생이를 건져다 국을 끓여 먹는데 매생이국 특징이 뜨겁게 펄펄 끓는 국을 대접에 떠놓아도 대접 위로 김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거야.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알지만 타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무심코 매생이국을 떠먹다 입안을 대기 일쑤야. 그래서 매생이국을 의뭉스러운 사람 같다고 하고 의뭉스러운 사람 보고 매생이국이라고 놀려주기도 하지. 나도 어려서 질리도록 먹었어. 금방 딴 석화를 넣고 끓인 매생이국을 훌훌 불어가며 먹던 생각이 나는군. 아주 뜨겁고 시원해, 국맛이. 이 사람 말이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의문스럽다는구먼. 매생이국만 먹어서.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야. 딸을 대전인가 어딘가 하여간 대처로 시집을 보낸 장모가 있었는데 사위가 딸한테 손찌검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혼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지. 그런데 사위가 처가해 온 거야. 장모는 미운 사위한테 매생이국을 끓여 내놓고 가만히 지켜봤고 사위는 멋모르고 매생이국을 떠먹다가 아 뜨거라 입안을 다 대었지. 그 일로 우리 고향에서는 미운 사위한테 매생이국 끓여주라는 유행어가 생겼어. 죽어라 패주고 싶은 사위가 펄펄 끓는 매생이국 먹다가 입안을 대어서 쩔쩔 매는 꼴을 시침이 딱 떼고서 바라봤다는 그 아주머니만 생각하면
남편은 우스워서 죽겠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어댔다. 간병인 여자도 웃었다. 난 하나도 재미없는데 두 분 많이 웃으세요. 정말 별로 재미있는 유머도 아닌데 별걸 가지고 다 재미있어 하네 하며 정숙은 도로 누워 잠을 청했다. 그녀가 심각해진 것은 다음 날이었다. 남편과 10년을 살았는데 그녀는 남편의 고향이 남쪽 바닷가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에 그의 고향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가 고향에 대해 그토록 살뜰한 감정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다. 원근법의 갈림처럼 그녀는 남편과 자신이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흔히 남자는 절반만 결혼한다고 한다. 결혼해서도 절대로 그 나머지 절반은 아내에게 내주지 않고 끝내 고수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녀는 남편의 그 절반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슬며시 고개를 쳐들었다. 정숙은 잠자리를 옮겼다. 밤마다 수면제를 먹고서야 잠이 드는 남편이 그녀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불평이 듣기 싫기도 했거니와 그보다는 그들의 어떤 관계를 확인하고자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게 될 자신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아래층 방 하나를 치우고 정숙은 그곳에서 잤다. 남편의 변화, 마비가 서서히 진행되어 똑바로 서지도 컵을 손으로 들지도 못하면서도 마음만은 안정을 찾은 듯 명랑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의 변화를 좋아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병세를 정확히 알려주고 경각심을 촉구해야 할지 곰곰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의 편안함이 최우선이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의 변뇌를 잠재웠다. 가게에서 하루 매상을 계산하고 뒷정리를 마친 정숙은 피곤하여 잠자리에 들려다 무엇에 끌리듯 2층으로 올라갔다. 여자는 잠옷차림으로 침대가에 앉아 그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인가 나직나직 속삭였고 남편은 계속 응, 그래 하면서 아주 친숙한 사이처럼 반말로 대꾸하고 있었다. 일순, 정숙은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가 간병인을 들볶는 것도 싫지만 지나치게 친애의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유쾌한 기분이 아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정숙의 기척에 여자가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당황한 듯 아내를 쳐다보던 그가 이내 표정을 고치며 돌아누웠다. 저녁약 다 드셨나요? 네, 사모님. 오늘 밤은 여기 내가 있을 테니 아주머니는 아래층에 내려가 푹 쉬세요. 그럼 그러세요. 여자가 조용히 발소리도 내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니, 당신은 내일 장사해야 하잖아.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당신 기분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저 사람이 힘들잖아. 저 사람? 정숙은 그 말이 가슴에 콱 걸렸으나 따지지 않았다. 남편은 환자다. 언제 저런 말조차 못하고 온몸이 마비되어 꿈쩍을 못하는 경우가 닥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 저렇게 말하고 화내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라도 남편의 병세가 현재 상태로 지속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환자와 간병인을 이상한 관계로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지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었다. 여보, 오늘은 나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 요즘은 왜 나 만지고 싶다는 말 안 해? 내가 매력 없어? 정숙은 남편의 곁에 누우며 남편의 허리를 껴안았다. 처음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따금 그가 성적 욕구 때문에 헐떡이며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었다. 마음만 급할 뿐 몸이 따라가 주지 않는 성욕으로 괴로워하며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하며 아내의 몸을 어루만지던 남자. 그런데 근래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잘 알아. 나을 희망도 없고
점점 나빠지기만 할 텐데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차라리 나 죽어버릴까?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좋고 나도 편한 방법 아닐까? 여보, 왜 그런 말 해요? 나 힘 떨어지게.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런 소리를 해요? 나 끝까지 포기 안 할 거야. 당신도 결심 단단히 하고 어떻게든 나아서 우리 잘 살아보자고요. 이번에는 오히려 정숙의 몸이 뜨거워졌다. 남편의 몸을 슬며시 애무하며 입을 맞추었다. 나 좀 안아주세요. 오늘은 당신하고 자고 싶어. 이러면 나도 피곤하고 당신도 피곤해. 내일 장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려가서 편히 자. 정숙은 간절한데 남편의 몸은 차갑다. 그는 슬며시 정숙을 밀어냈다. 여자는 정숙의 방에서 엎드려 있었다. 이불도 펴지 않고 맨바닥에 엎드려 있다. 울고 있었던 것일까? 인기척에 반사적으로 일어서서 얼른 얼굴을 매만지며 그녀를 비껴나가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정숙은 점점 더 2층의 남편과 간병인 여자가 마음에 걸렸다. 여자가 나직하게 부르던 동천이라는 이름. 여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으로 알았다. 전에 여자가 간병했던 환자 이름이 동천이어서 그 이름이 입에 붙어 엉겁결에 튀어나왔겠지. 지레 짐작했다. 그런데 불현듯 남편의 어릴 적 이름이 동천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여자가 어떻게 남편의 어린 시절 집에서 불리던 이름을 알았을까? 현재 호적 이름은 동현이다. 주위에서 모두 박동현이란 이름으로 부르는데 여자는 동천씨, 잠깐 이쪽으로 돌아 놓으세요. 동천씨, 팔을 그렇게 굽히고 있으면 관절이 아파서 나중에 힘들어요. 동천씨, 동천씨. 여자는 아주 친숙하게 남편의 어릴 적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고 있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여자는 병원에서 남편의 간병을 했던 직업적인 간병인의 태도와는 애당초 달랐다. 정숙의 뇌리에 그 여자가 여러 개의 의문부호로 찍혀졌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여자였다. 한창 손님이 붐비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홀 서빙을 도와주고 카운터에서 식대를 계산해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고 오가는 손님에게 일일이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인사말까지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일로 정신없이 돌아치다가도 문득문득 지금 2층에선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럴 때마다 달려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었다. 2층에서 남편이 간지럼을 타는 듯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따금 여자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마침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잡아 끌었다. 정숙은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무 계단이 삐그덕 소리를 내자 그녀는 멈칫 걸음을 멈췄다. 못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하였다.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방 안의 환기를 위해 열어놓았는지 빠끔하게 벌어진 문틈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금방 세수하고 머리를 감았는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여자는 거실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발을 씻기고 있다. 발이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래요. 감각이 있어요? 여기? 발가락 좀 움직여보세요. 커다란 플라스틱 세수대야 2개에 한쪽은 따끈한 물을, 한쪽엔 찬물을 담아 번갈아가며 담그게 하고 있던 그의 발을 들어올려 여자는 마른 타올로 닦고 발 마사지를 시작하였다. 마사지 로션을 발라가며 발바닥, 발등, 발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르고 눌러가며 발 마사지하는 여자의 모습을 정숙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여자는 그의 파자마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리고 능숙한 손돌림으로
발바닥에 혀를 눌러 지압하고 발등을 쓸어내리고 비비고 두드렸다. 발목에서 무릎과 허벅지까지 로션을 발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려가며 주무르더니 두 발을 모아 자신이 젖가슴에다 대고서 어루만진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여자가 하는 대로 다리를 맡기고서 잠자코 있었다.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걷잡을 수 없이 가슴이 후두득 후두득 뛰었다. 당장 달려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설을 퍼부으며 두들겨 패고 싶은 욕구를 그녀는 결사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눌러 참았다. 그리고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시원하죠? 아주 시원해요. 발을 만져주면 심기가 아주 편안해서. 자, 무릎 관절을 운동합시다. 침대에 누우세요. 여자는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던 그의 두 발을 가만히 내려놓고 일어선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상체를 껴안고 한쪽 손은 뒤로 돌려 파자마 뒤춤을 움켜잡고 한순간 그의 몸을 침대로 이동시켜 놓고는 머리 뒤로 한 손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다리를 가볍게 들어올려 아주 편안히 침대에 눕힌다. 힘들지요? 힘들어도 참고 자꾸 움직여야 해요.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젖었어요. 머리부터 말렸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여자가 헤어 드라이어를 가져다 이리저리 그의 젖은 머리를 말려주었다. 잠이 올 것 같아. 운동은 이따 하고 지금은 자고 싶어. 나 잠든 사이 자기도 눈 좀 붙여요. 내 걱정은 마시고 한숨 주무세요. 정숙은 살그머니 돌아섰다. 그날 밤 정숙은 밤새 뒤척였다. 여자가 남편을 끌어안고 있었다. 입술을 비비며 서로를 탐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질투와 배신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정숙은 여자의 짐을 내다 팽개치며 여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쳤다.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여자가 짐을 들고 나간다. 황무지처럼 황량한 벌판에 부옇게 흙먼지가 날린다. 정숙은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었다. 집 한 채가 덩그렇게 벌판 한가운데 서 있다.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답답하다.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간 정숙은 우뚝 멈춰섰다. 뭔가 서늘한 느낌이 엄습했다. 아줌마. 여자는 대답이 없다. 정숙은 방문을 열었다. 남편의 침대 위에 여자가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 뜻밖의 장면에 눈이 돌아간 정숙이 달려가 여자를 잡았다. 여자의 몸이 차다. 정숙은 얼른 남편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남편의 얼굴도 차갑다. 두 사람은 동반 자살을 한 것이다. 정숙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온몸이 떨려왔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누구 맘대로 죽어? 절대로 너희 둘이 같이 가게 놓아두지 않을 테야. 이불을 젖히자 반듯하게 누운 그와 여자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숙은 여자를 남편에게서 떼어내 방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여자의 머리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머리가 깨지고 안에서 하얀 골이 쏟아져 사방으로 퍼졌다. 정숙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비명 소리에 놀라 그녀는 잠이 깼다.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의 잔영 위에 겹치듯 하나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간병인 여자를 처음 데려와 소개했을 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던 모습. 놀라서 황급히 남편을 붙잡았을 때 그 여자의 얼굴에 얽혀있던 착잡한 표정.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꿈의 뒤끝이었다. 아무래도 여자를 내보내야 할 것 같았다. 2층에 두 사람을 탐색하려고 예민해지는 신경이 더는 견디기 어려웠다. 이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죽을 것만 같았다. 날이 밝았다. 정숙은 여자에게 지불할 간병 사례금을 넉넉히 봉투에 넣어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아줌마? 나직하게 여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다. 다시 아줌마? 하며 아침 그 시간이면 을에 있어야 할 자리인 주방 쪽을 바라보았으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남편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다 그녀는 우뚝 멈춰섰다. 울음소리. 남편이 흑흑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다. 여보, 소연이가 갔어. 나 버려두고 가버렸어. 그가 여자의 편지를 내밀었다. 미안합니다. 제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부인께서 이미 짐작하고 계셨을 줄 압니다. 동천 씨와 저는 처녀 총각 시절 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있는 사람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자신이 없어 떠납니다. 그동안 저에겐 행복이, 부인에겐 큰 고통이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숙은 편지를 구겨 던졌다. 아하,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너희 연놈들이 나를 우롱했구나. 나같이 우둔한 여자가 눈치를 챌 정도로 너희는 옛사랑의 추억에 잠겨서 히덕거리는 동안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느긋한 안도감이 슬며시 기어든다. 이제는 더 이상 계단을 올려다보며 저곳은 천국이구나. 온갖 상상을 다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자가 알아서 없어져 주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왜 이럴까? 게임에 지고 수모까지 당한 것 같은 이 열패감을 어떻게 하지? 여보, 나 어떡하지? 소연이 없인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남편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에 정숙의 복잡한 감정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정숙의 눈에서 이름 모를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 실망하지 말아요. 내가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그 여자 다시 데려올 테니까.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여자니까. 남편을 죽도록 두들겨 패주고 싶은 열망과 달리 입에서는 딴소리가 튀어나왔다. 소설을 다 읽고 나니까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내가 정숙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는 일하느라 바빠서 배우자를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간병인을 들였는데 그 간병인이 예상보다 환자에게 너무나 잘해줘서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말이죠.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주변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간병인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서 다투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면 아내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여자로선 너무나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데 또 누워있는 환자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앞설 테니까요. 남편과 간병인의 사연도 참 안타깝죠. 처녀 총각 쪽에는 연인 사이였다가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환자와 간병인으로 다시 만난다. 뭐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처음엔 많이 당황했겠지만 지내면서 점점 예전에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용을 보면 전 연인이었던 간병인과 남편 사이는 누가 보아도 이상할 만큼 아주 많이 가까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숙이 느끼기에 두 사람만의 공간인 2층은 자신이 있는 가게에선 느낄 수 없는 어떤 달달함이 넘치는 천국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계단 위의 천국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달달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내인 정숙은 어떻게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하고 있는 정숙. 정숙에겐 하지 않던 고향 얘기도 간병인에겐 잘도 하고 둘만 웃고 또 자긴 거기에 끼는 것이 눈치가 보일 정도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질투 그건 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인 정숙 씨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병인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읽고 나서 남편에게 다짐하듯이 하는 말을 보고서 저는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그 말. 이건 이런 상황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질투를 넘어선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말이죠. 잘 갔다. 속이 다 시원하네. 하면서 남편에게 고소하다고 비웃어 줄지도 모릅니다. 저도 좀 못됐죠. 네, 아무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만큼 아픈 남편에게 복수하는 심정으로 더 매정하게 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러지 않았더군요. 정숙은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것이 저에겐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서 느껴지더군요. 이런 정숙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래 작가의 계단 위의 천국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Ash-colored sky, a trace of warmth remains. Tiny stars blink in silence. Winter light slips through the window, slowly finding where to land. Like a melody I don't yet know, you drift softly into me. At the end of every quiet day, something lingers at each turn. A fading after image wanders without a place to go. Where the wind decides to rest, shadows stretch and intertwine. A single look we once exchanged keeps returning time after time. Somewhere past my heart, where the silence gently stays, without knowing you arrive as fragile light. A name I cannot reach, still I follow where it goes. And today again I walk toward a place I'll never know. Through a narrow break in the sky, clouds pass slowly on their way.
sunshine, then disappear like a smile that cannot stay. Thinking of you feels like climbing steps made out of memory. Every quiet piece of time falls apart so beautifully when faint footsteps mark the snow. I don't chase them, I just slow. Somewhere past my heart, where the silence gently stays, without knowing you arrive as fragile life. A name I cannot reach, still I follow where it goes. And today again I walk toward a place I'll never know. All the words I never spoke spread like early morning glow, moving outward soft and low until they fade where I can't go. Somewhere past my heart, one quiet light remains, pointing softly toward you, trembling like a flame. Even unseen, I choose to trust its way, as if one day it might light the space between. What remains of warmth slowly slips away. At the edge of night you appear, then fade.